옛날 옛적 그림자 도시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수수께끼 같은 비밀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동굴 속에 갇힌 채 자신의 그림자를 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림자가 모든 것의 기준이었고 사람들은 그림자가 보여주는 대로 세상을 해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림자를 보며 그 속에서 자라난 물건들을 상상했고 그것이 곧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림자 도시의 한 젊은 청년 이름하여 소크라는 우연히 동굴 벽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어 동굴 밖으로 나올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고된 여정 끝에 바깥 세상으로 나온 그는 처음으로 태양빛을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눈부신 빛에 제대로 눈을 뜰 수조차 없었지만 점차 그는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게 됩니다. 그가 본 것은 동굴 속에서 결코 볼 수 없었던 꽃들의 화사한 색, 나무의 푸르름, 그리고 하늘의 광활함이었습니다. 소크라는 이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보아왔던 그림자들이 실제하는 사물의 단순한 반영에 불과했음을,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 모두 허상이었음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었던 소크라는 그림자 도시로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바깥 세상의 실체를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동굴로 돌아온 소크라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동굴 밖에는 상상도 못할 아름다움과 진실이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그림자는 진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소크라, 또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다들 그림자로 판단하고 사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하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는 그저 웃음으로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한 소크라는 직접 사람들의 사슬을 풀어주고 그들을 바깥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동굴을 떠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항상 두려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소크라를 믿고 따라 나선 몇몇 사람들은 마침내 동굴을 떠나 바깥의 빛을 마주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이내 소크라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세계의 아름다움에 감격했습니다. 동굴로 다시 돌아온 몇몇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향해 다가가려는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그림자 도시에도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의 용기 있는 첫 발걸음이 있었기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굴을 벗어나 진정한 지식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익숙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과 지혜를 얻는 길이라는 것을 동굴 속 사람들은 차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된 아테네의 시장 한가운데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한여름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며 바쁘게 시장을 돌고 있었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는 소크라테스가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의 곁에는 사람들의 질문을 받아주고 대화를 나누는 그의 습관 덕분에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소크라테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있다고 자부하며 친구에게 자신의 지식을 증명하기 위해 소크라테스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 나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과학, 예술, 철학, 심지어는 농업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반문했습니다. 정말인가? 그렇다면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보아도 되겠는가? 청년은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떤 질문이든 환영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학 중 특히 어느 분야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느냐? 청년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천문학에 대해 잘 압니다. 별들의 움직임과 천체의 원리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청년은 잠시 당황하였지만 금세 다시 자신감을 갖고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믿었지만 이제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태양계 너머에 무엇이 있지? 청년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이런, 그것은 아무도 아직 모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탐험하지 않았기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든 모르는 것은 항상 더 많이 존재하지. 참된 지혜는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되지. 주위에 모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통해 자신 뇌무지를 인식하는 것이 새로운 배움이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말이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순간 배움은 멈추네. 궁금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알고자 끊임없이 질문하도록 하게. 무지를 아는 지혜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네. 그날 이후로 그 청년은 더 이상 자신이 알고 있다고 자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끝없는 배움의 길을 택했습니다. 사람들 또한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시장에서의 그 대화는 아테네 전역에 널리 퍼져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살고 있던
한 젊은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매일매일 그 삶의 무게에 짓눌려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습니다. 예술가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이것이 나의 최선인가? 라는 질문이 떠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을 지나가던 여행자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행자가 물었습니다. 영원 회귀라는 이론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예술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머리가 어지럽다고들 했기 때문입니다. 영원 회귀는 모든 순간 이무한이 반복된다는 가설입니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삶의 순간이 끝없이 되돌아온다고 상상해보라는 것이죠. 여행자가 설명했습니다. 예술가는 그 말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같은 날이 반복되는 것, 같은 기분을 자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내면에는 불만족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삶이 실제로 반복된다면 그는 지금의 삶을 긍정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았습니다. 캔버스 위의 그림들은 그가 지금까지 흘려보냈던 순간들을 기록한 일기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순간들이, 이 작품들이 다시 반복된다면 그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예술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영원히 반복될 그의 삶을 진정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그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그의 삶을, 그의 예술을 마치 모든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처럼 그려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가 한 일은 매일 아침 해가 뜰 때 이화사한 순간을 그림으로 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그의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히 세상을 감상하며 그 순간들을 온전히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반복된다면 다시금 그 순간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전까지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던 관계들을 이제는 영원히 지속될 연결고리로 여기며 더 깊고 진솔한 교류를 시도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따스한 정과 위로가 그의 삶에 추가되었습니다. 최후로 그는 자신의 모든 그림의 영원 회귀의 개념을 투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의 그림들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듯한 독특한 매력을 지니게 되었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예술가 자신의 삶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영원 회귀의 개념은 그에게 삶이 있는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최대한 만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삶답게 만들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매 순간을 반복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는 영원 회귀라는 이름의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전시회는 많은 사람에게 삶의 순간이 주는 깊은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모든 방문객이 그의 작품을 통해 자신만이 영원히 지속될 삶을 상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그렇게 예술가는 삶의 무게를 덜어내며 다른 이들에게도 그 무게와 아름다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삶을 반복할 가치가 있는지 끊임없이 자문하며 순간에 충실한 삶을 추구하는 열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도 변함없이 매 순간을 그림으로 담고 그것이 끝없이 이어질 아름다운 순간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살아갑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우주 저편에는 공정의 별이라는 전설적인 행성이 있었습니다. 공정의 별은 특이한 법칙으로 운영되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주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지의 베일이라는 특별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 베일은 그들이 성장하면서 알게 될 여러 정보들을 차단했는데 자신의 재산, 외모, 능력 등을 포함하여 이 사회에서 중요한 모든 특징들을 가릴 수 있는 강력한 마력의 베일이었습니다. 공정의 별에서는 어느 날 대규모 모의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왕이 물러나며 새로운 사회 계약을 통해 사회를 더욱 공정하게 만들라는 마지막 명령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의 모든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정의 별에서는 의회가 혼란스러울 여지가 없었습니다. 참가자 모두가 각자의 배경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마음대로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의회 중앙에는 작은 폭포가 있었는데 이 폭포는 무지의 베일이 상징하는 순수한 물을 끊임없이 방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폭포를 바라보며 서로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토론의 중심에는 두 가지 중요한 논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기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방법을 찾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어떻게 가장 불리한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첫 번째 논점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모든 시민에게 최소한의 생계, 교육, 발언의 자유를 무조건 보장하자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인류 보편적인 권리로 여겨져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논점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지만 결국 가장 흥미로운 제안을 한 이는 다소 조용하고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한 차세대 리더였습니다. 그는 말했다. 만약 우리가 불평등을 피할 수 없다면 그 불평등이야말로 우리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어야 한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성공함으로써 함께 얻게 되는 가능성을 증가시켜야 한다.
무지의 베일이 벗겨지는 날이 온다면 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그의 제안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모두 다 함께 새롭게 정의된 공정계약에 서명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새로운 원칙의 수립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드디어 모든 것은 평화로운 음악과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지의 베일을 벗는 순간 사람들은 이미 서로가 만드는 미래의 빛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에서 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공정의 별 주민들이 합의한 이 사회계약을 통해 이들은 자신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먼 훗날의 세대까지 공평과 정의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지의 베일을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계 사람들에게 그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진정 한정이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